반갑습니다. 시대의 징표 특별판 세월의 진실 오늘 3회 시작합니다. 저는 축구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저는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진행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성훈입니다. 시대의 징표 신성국 신부님과 함께 돕고 있는 맹주영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월호 관련 뉴스들 하고요.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5월 초부터 있었던 뉴스들 중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통해서 정부 공개 청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포탈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뭐 공개 못한다 이런 답변이든 어쨌든 답변하게 돼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청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포 해경에 저희가 1, 2, 3정 그 세월호 구조에 투입됐던 구정 1, 2, 3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승했던 탑승자 명단을 좀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비된 구조 장비가 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수상 경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수상 경로. 답변이 왔는데 승선원은 경찰관 10명 직원들이죠. 의경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했어요. 그 구조 장면을. 그래서 그걸 아마 의경이 찍은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근데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명단을 다 공개는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13명이 지금 타고 간 거고, 구조 장비 용어 보시면은 뭐 이제 좀 대충 아시겠죠? 뭐 단정 한 대. 그 이렇게 저기 오렌지맨, 네, 오렌지맨 실어왔던 그 보트. 예. 구명벌, 뭐 펼쳐지는 뭐 이런 거 있죠? 네. 구명환, 튜브. 도나츠 주로. 네. 네, 구명볼은 네. 뭐 대충 느낌이 있죠. 해상 인명 구조 사다리, 그리고 해상 단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도로래입니다. 도로래. 뭐 그런 장비라요. 아, 이게 뭐 장비가 돼 있나 보네요. 고정식 그렇죠. 네. 고정식 도르래. 그렇죠. 아, 줄을 당겨야 될 때 쓰는. 그런 것 같고요. 산소 소생기, 자동 제세동기, 그다음에 보드 흡구. 아, 굉장히 보드 후크가 뭔가요? 보드 흡구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 같잖아요. 이 갈고리입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건져 올리는 갈고리. 후크 선장의 그거 후크 선장의 후크. 네. 이거 저체온증 대비 목표 이불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조함이 아니구나 이런 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놀이함 같습니다. 네. 느낌은 그 해수욕장에 그렇죠. 투입되는 정도 보트. 용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수상 경력을 봤는데 2003년 12월 달 그리고 2009년 12월 달에 우수 함정으로 총 2번 이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해상 종합 훈련 그리고 치안 실적 우수를 해가지고 2번 이제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운항하는 배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치안 실적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몇 대가 있을까요? 그 해경 경비함이. 아니 목포 해경에 한 10대 정도 있다고 얘기 들었죠. 이 1, 2, 목포 3정 해경에만 10대. 1, 2, 3정 같은 급 말고 뭐 더 큰 용도의 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훈련 갖고 뭐 수리 중이어서 투입이 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제가 확인한 거는 이게 구조용은 아닌 것 같다. 뭐 속도는 빠른 것 같은데 그 현장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저런 용도는 주로 방송을 통해서 그죠? 빨리 탈출하라 이라는 거를 방송하는 것이 가면서 최우선 해야 될 역할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접수를 시켜 놓는데요. 여러 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그 세월호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구조 작업을 중단시키고 나서 그걸 했죠.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인양 검토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 TF팀이 어떤 인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거기에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지금 요청서를 보내놨어요. 저희가 이제 들은 바로는 회의록이 없다는 증언이거든요. 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TF팀인데
공식 기구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회력이 없다. 회력이 없다는 증언이 있어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그 해놨습니다. 인양 TF에서 지금 그 인양 방법도 결정하고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포도 하고 네. 그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죠. 그 회의 그렇죠. 결과로.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소식들, 뭐 가장 큰 소식들 중에 하나는 시행령 공포입니다. 지난 6일날, 5월 6일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됐죠.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11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곧바로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이번에 관보에 실린 그 시행령입니다.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아, 이제 도장 안 찍었네요? 도장 안 찍었어요. 도장이 없습니다. 직위를 생략했나? 어쨌든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관보에 게재가 됐고요. 뭐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지금 회자가 되어 왔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과연 개정을 한 거냐 이게 이 얘기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겠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시행령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도대체 뭐였느냐 핵심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지금 개정이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시행령의 문제가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냐? 맨 위에 보시면 저 진상규명 내용 있죠? 그래서 원래 우측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그 빨간색 보시면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요 특별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보고서 사실 뭐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조사해라 이런 겁니다. 원안은 뭐였냐면 당연히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제한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조사하고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한마디로 이제 처음부터 새로 할 수 있게끔 그게 국민의 요구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자료들만 분석하고 조사하는 걸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 자료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부터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한 중앙해양심판원 예, 해심원. 해심원이 발표한 특별조사 보고서. 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와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미.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해심원은 어쨌든 뭐 다 똑같아요, 어쨌든. 예, 검찰 발표도 검찰 예, 발표도 그렇고.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조사 보고서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면 그 보고서를 조사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거의 같은 다른 내용이 별로 네, 뭐 없기 다른 때문에.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을 좀 보시면 일단 안전사회도 좀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한국 사회 안전 불감증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걱정 없는 그런 사회에 살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취지가 기본 특별법에 담겨 있었던 건데 그래서 원래는 안전사회 건설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양사고를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도 이를테면 뭐 대학생들 저기 세터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 막 천정이 무너진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뭡니까 바닥에 환풍구였나요? 환풍기 올라갔다 네.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엊그제 예비군 사고도 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하면 아니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은 게 처음에 저는 그 예비군 훈련장 가면 소형기가 저기 고정이 돼 있어요 바닥에 고리로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억이 다 안 나시죠 예비군 훈련. 저는 아직 예비군 훈련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엎드려 쌀을 하는데 이게 그 앞부분이 다 고리로 연결돼 있어서 빠지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뉴스에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그 사격장은 이게 안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뭐 쉽게 말해서 난사를 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 이것도 내곡동이더라고요. 바꿨죠. 네.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주시하는데 가장 그 우리 국가 안전과 테러 이 정보 네. 모든 것의 그 본산 중심인 국정원 옆에서 네. 그런 일에서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아니 기관이네. 희한하게 그렇게 막 연결이 돼, 그죠?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자꾸.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그 재앙 덩어리 안에 재앙. 주변에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근데 하여튼 그 예비군 훈련장 관리하는 것만 봐도 이게 진짜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달라진 게 없던 거죠. 그동안. 그 박근혜가 국가안전처 신설했잖아요. 네. 그 해경 해체하고. 그렇죠. 해경 해체하고. 우리 국가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수방사죠, 수방사. 네, 거기서 국방부 산하에 예비군 훈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민들이 큰 충격이고 너무 진짜 이제는 너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떤 안전한 지역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안전처가 도저히 재기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안전처. 저희가 방송을 국민안전기획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네. 자, 이어가죠. 자, 근데 해양사고 분야로 국한을 지금 시켰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그 서해안에 해병대 캠프 훈련 사고 있었죠. 네. 네, 그렇죠.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네. 우리가 몰랐는데 세월호 참사하고 나서 이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해병대 캠프 관련 가족들 대책위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1년 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인가 1년 3개월 동안인가 청와대 앞에서 1인실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이미- 해결 안 된 거야. 이미 우리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병대. 근데 이렇게 해병대 적시를 캠프. 해놨다 해도 이 경위를 보면 전혀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저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 문제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피해자와 그 피해 지역. 사실 이게 피해라는 게 그 진도 주민들하고 목포 지역이 어쨌든 그 당시에도 사실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 4월에 다 수학여행 철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5월, 6월 가면서 뭐 신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원래 이 관광이라는 게 어쨌든 좀 민감하고 날씨의 영향도 원래 많이 받는 데다가 저는 이슈들에 민감한 거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역 자체의 경제에도 굉장히 그 국가 경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이제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피해자 지원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원래 제기가 됐던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없어지고 그 직접적인 피해자에 아예 국한되어 버리는 이런 좀 이것도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 피해자에 대한 내용 역시도 보면은 원래 이제 이 사고를 아주 그 충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장기적인 관리, 국가적인 사실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뭔가 단어 지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이렇게 문구보면 이건 좀 필요 없지 않을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것도 지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문제점은 일단 적은 거인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문제로 지적됐던 게 저 기조실입니다. 기조실. 저 우측에 보시면 저기 사무처 아래 보시면 별 딱지가 붙어 있죠. 네. 노란색으로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원래 저게 이제 그 저런 사무 담당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나 어쨌든 그 진상규명이라든지 안전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업무 분야가 있고 그리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어쨌든 정부 산하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호 사고의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업무와 사무를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이 실제 실무에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 기구를 지금 독립적인 라인들을 마련을 해놓은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 지원만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사무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그리고 피해자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총괄하는 거죠. 저기에서. 그 기획조정실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실제 기획조정실은 실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저기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진상규명 소위원회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원회 이런 소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실제로 그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안전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관할을 해야지. 그렇죠. 관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소위원장들이 실제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저희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17명의 그 핵심 멤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분들을 저렇게 이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실권은 기획조정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사무처장이 누굽니까? 새누리당 저기 뭡니까 맨날 저기 김재원 의원이랑 전화 통화했던 그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보고했던 양반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도표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거는 공무원이 점령을 한 거죠 지금 특위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숫자는 민간이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죠. 핵심 요소를 다 장악한다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딱 그 병목을 모가지를 딱 틀어주고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지금 직제를 구성을 했죠. 아 이게 저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이 구도를 이 보고 흐름을 어떻게 잡는 게 보기에는 민간이 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정부 구조대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딱 짜는 그 기획력 있잖아요. 네. 그 머리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니 어딜 가도 기획조정실이 제일 그냥 핵심이죠. 국정원 조직도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얼마나 불리하게 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 특유에서. 근데 그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이걸 딱 분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했는데 그냥 국정원 조직도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쉽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복잡해 보이잖아. 그림 보면 그렇죠. 근데 국정원 가면은 기획조정실이 어쨌든 예산 관리도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모든 사업을 다 어디든 관리하는 다. 네. 일단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공무원한테 쉬운 구조네요. 공무원한테 쉬운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너무 의도가 딱 드러나잖아요. 계속 그림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겠죠. 자기들이 원인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이. 해양수산부는 너무 낯짝이 두꺼워. 해양수산부 간부를 딱 저기 앉히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살짝 고쳤어요. 그냥 파견 공무원으로. 네, 그렇게 고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거죠 부처를. 그런 정도를 바꾼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은 그대로 두고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아까 인력 얘기하셨는데 저희 보시면 인력도 꼼수가 그렇죠. 대단합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골고루 배치가 돼 있죠. 민간 채용에서 별정직 공무원이 전체 이제 125명 중에 저렇게 이제 민간 채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급도 골고루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해수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보십시오, 저기 6급에다가 지금 6급을 훨씬 많죠. 예, 18명. 네, 얘를 18명. 줄이는 방식으로 민간을. 민간을 완전 민간을 줄여버리고 줄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줄이는데 밑에서 밑도를 뺀 거죠. 밑도를 빼고. 그렇죠.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는 윗도를 빼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 7급으로 채용되는 저 별정직들은 다 지금 지위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래 단위에서도 사실상 계속 무력화하는 흐름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숫자 자체를 90명으로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근데 그 모법에 특별법이죠. 특별법. 거기에 120명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 거를 저기서는 그 밑에 시행령에서 90명으로 줄이는 사례는 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죠.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답해라. 이거 이대로 안 된다. 결단을 해라. 촉구하면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광장에서 농성을 계속 했었죠. 계속 했는데 그 결과
사실 별로 바뀐 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이번에 5월 10일이었네요. 이게 공포가 됐는데 11일 네, 공포일에. 그래서 이 공포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애초 정부안이 왼쪽 거고 이게 지금 농성하고 막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수정했다고 내놓은 게 저 오른쪽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 아까 논란 핵심이었던 저 기획조정실장 원래 권한이 종합기획조정 권한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이름을 바꿉니다. 행정지원실장.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바꿨느냐? 협의조정 권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아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조삼모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상 규명이나 안전사회 건설 대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름만 바꾼 이런 안이 지금 되게 협의도 그죠? 이 사람이 지원실장이 안 되겠다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뭐 기획이나 협의해가지고 조정하나 막 말만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 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정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증원할 수 있는 더 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뭐 이게 지금 실제로 정해진 기간이 1년이고 늘려봐야 1년 6개월, 1년 9개월인데 6개월 뒤에 120명 늘려가지고 뭐 되겠네요.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해도 될동말동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알아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입법조사처가 있죠, 국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법안을 위반을 하면 의견을 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법안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뭐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입법조사처에서 의견을 줬어요.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그 세 가지 핵심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초기 인원을 90명으로 제한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처 조직을 임의로 편성한 것이 또 문제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위원회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런 권한 자체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 특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운영 규칙을 자기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를 그렇죠. 시행령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무처 조직 구성 문제를 특히 이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고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명백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별법에서 이제 인사 권한을 위원장한테 줬거든요, 사실. 네. 폭넓은 인사권을 보장을 해놨는데 이미 저기 주요 요직에다가 공무원들을 다 하라고 지금 규정을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월권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월권일 뿐만 아니라 편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불법? 불법이 불법이죠. 네,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 국회가 만든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네, 그 그렇죠. 특별법을 정부가 다 뒤집었고 뒤집은 거죠. 별도로 박근혜 행정부가 그 권한 위에서 입법부 권한 위에서 이제 저렇게 또 그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거 네.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출범 때부터 그죠. 근데 박근혜는 법을 지키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행령을. 아니 국민들이 막 하라고 해가지고 말 안 듣는 거야. 솔직히 다반사니까 뭐 그래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말을 들으면 이상해요. 요즘. 요즘엔 진짜 말을 들으면 들은 적이 없지만. 아니 입법조사처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위법이다라고 의견을 내면은 정부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최소 헌법에 보장된 상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이 없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아니, 그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인데 때론 약간 보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가끔 이제 이런 상식적인 입장을 내신단 말이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일단은 입법조사처가 어떤 여당 야당에 기울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도 그 국회가 정한 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어떤 만든 국가기관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 자체도 반영이 안 되거나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위법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저 이거 국가 운영의 심각한 하자다 이거는 지금 전혀 뭐 헌법이라는 것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이 보수 진영에서 뭐 법치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보, 법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원래 정치인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맨날 국민들을 보고 법 안 지킨다고 뭐 딱지나 끊고 다니고. 딱지대고. 예? 아 정말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시행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하고 공포를 하고 건보에 게시가 됐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를 출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권도 공무원 사회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거죠. 세월호 음모 없어. 한국의 해경이 원래 능력이 없어. 구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저부터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무능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서 이런 분들이 보기도 이상한 거지. 야 그거 그냥 진짜 조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또 막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새롭게 의혹이 그렇죠. 시작된다 그러더라고. 네. 아, 그냥 하도록 놔두면 될 텐데.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조 무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도 뭐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너무 못하게 막냐는 망하니까. 거죠, 그래서. 너무 못하게 망하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숨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네. 세월호 참사 자체가 의문투성인데 거기에 대한 발표들이나 정부 태도들이 결국은 중요한 국가가 직무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구조를 방기하고 실패했다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사실상은 이제 조사 주체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아까 해수부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진상규명의 저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설, 그렇죠. 의혹들,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장한다니까요 정부에서. 의혹을 자꾸 양산하게 조장하는 게 오히려 정부인 것 같아요. 대책위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특별법에서 보장된 위원회의 그 권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규칙 같은 건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어쨌든 활용해서 그 시행령에서 제한한 그 제약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밝히고 계시고, 특히 이제 어차피 파견된 공무원이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파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파견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견 요청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규칙이 좀 잘 마련이 돼서 이런 시행령의 문제점, 어쨌든 뭐 공포가 이미 돼버린 거고, 이게 다시 또 이걸 그 시행령의 공포가 또 됐는데, 이거 어쨌든 개정은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또 이걸 개정하자고 물고 늘어지는 한편 투트랙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개정 시도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위원회 내부 규정을 잘 규칙을 잘 마련해서 또 운영은 운영대로 또 해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접위가 법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청와대가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네. 이런 양상이네요. 자, 그래서 다음 소식 좀 넘어가면 세월호 대책위 간부들이 줄줄이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그 위헌이 아니라 위법한 경찰의 불법 차량 차벽 설치에 항의해서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경찰이 위법성을 규명하는 수사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9일 날이에요. 6일 날 이제 그 국무회의 의결하고 나서 9일 날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11일 날 공포를 하고 이제 막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세월호 대책위 그 공동위원장들 소환하고 또 박주민 변호사님, 그 법률 지원하시는 그 변호사님도 소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11일 집회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이제 막 채택할 거 아닙니까? 불법 막 소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의 세월호 대책이죠.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헌법을 지키냐 마냐 이런 거거든요. 그 차벽 위헌이잖아요. 차벽 자체 설치 자체가 위헌인데 네. 그 위헌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키신다고 또 싸움이 벌어진 거다. 종편도 거들고 있고요. 네. 채널A 같은 경우는 지난 사진, 과거 사진을 갖다가 자료 사진으로 또 올려가지고 네. 문제가 됐었죠. 아, 예. 그 사진 문제. 사진, 예. 채널A가 이제 조작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축구 방송 영상을 또 조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셨죠? 몰랐어. 네. 저희가 이제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영상이 축구 방송 영상인데 뭐 어디서 TV조선인가에 입수한 소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영상이다 이제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조작을 한 거네요. 네, 조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검찰 고발했고 돈 좀 버십시오. 시인을 받긴 받았어요. 음.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돼 거기서 있는데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죠. 조작했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한테 미안하다 한 건 아니고 조사관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채널A는 그게 상습범이에요. 그러네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김부장의 뉴스통인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였습니까? 5.18 시민군을 북한군이 됐던 북한군. 네. 북한군의 네. 침입 네. 뭡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책은 법률적으로는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고 이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세월호 대책을 보면은 하나는 철저히 진실 은폐 작전. 하여튼 일체 단 하나의 진실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유족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 세월호 참사 진실이 드러나면 그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정권의 생명과 관련된 지금 뭔가 예.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 이렇게까지 강경 생길 진압하고 없죠.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한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너무 무리한다. 저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은 지금 이 친구들에게는 이 진실이 드러날까 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그것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초기에 오히려 정부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이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무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걔는 그 정부의 논리에 만약에 따른다면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조사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보험 처리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왜 그걸. 제가 칼 858기 사건 조사를 해보면은 너무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 칼 858 사건도 어디서 그 항공기에 사고 나고 그리고 어떻게 실종됐고 또 어떤 사고였나라고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발표하면 되는데 애초부터 딱 정해놨습니다. 항공기 테러 사건, 북한에 의한 정해놓고 거기로 다 끼워 맞추기. 그리고 사고 조사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객관적으로 좀 증명한 것은 이 사고 조사 보고서가 칼 858기 사고 조사 보고서가 14페이지입니다. 와 짧다. 예, 버마. 정부 공식 보고서. 버마. 그 당시에 버마 사고에서 폭탄. 사고 해요. 예.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마 정부가 그 국제 그 민간 항공 협약 이카오라 그래요. 이카오에 보고한 그 사고 조사가 14페이지 돼요. 그렇게 이 115명이 탄 여객기 사고에 14쪽짜리 사고 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통부에서 나온 사고 조사 보고서가 20페이지 됩니다. 이게 쪽수는 더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 게 좀 수 많아요. 예, 1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세월호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돼가지고. 예. 이 칼 858기 사고 조사에 관련된 보고서가 20쪽인데 안기부가 쓴 김현희 수사 보고서는 5,000쪽입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
858기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사고 났냐.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거는 거의 없고 김현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그것도 뭐 다 엉터리 소설. 더 재밌는 것은 그 경북의 그 어느 농장 주인이 개인 소형 그 경비행기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조사 보고서가 17쪽입니다. 응? 그리고 115명이 탄 같은 급이네요. 예, 칼 858가 17쪽. 14조. 혹시 비행 사고가 나면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고의 모든 조사는 20페이지 이내로. 아니 국제조사 보고서는 이게 책으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책 두꺼운 책자로 탁탁탁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사건도 똑같은 것이죠. 예. 정말 이것이 그야말로 교통사고였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조사된 내용만 발표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감추고 또 유족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뭔가 이 사건 안에 담고 있는 숨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칼 858기 사건도 그 당시 안기부가 주도해서 그 사건 은폐하는데 앞장섰고 이 사건도 세월호도 제일 먼저 연락망에 국정원에 개입돼 있었고.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기부와 관련된 거는 다 진실이 다 은폐되고 또 이것을 감추려는 것이 이제 전두환 정권 때와 박근혜 정권이 똑같은 샴상숭이처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둘 다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핵심적인 요인을 칼도 그렇지만 지금 세월호도 결국은 그 원인 규명조차를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가가 무엇인가, 뭐 아까 민주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몰상식, 비이성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집문간의 투쟁의 결과로 조사 보고서가 더 두꺼워졌다. 그 정도. 요것이 성과다 요거. 여기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성과. 그 종편들 그리고 새누리당 관련 뭐 정치인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당신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걸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새누리당 종편도 모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죠.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고 이제 1부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후속조치본부를 꾸렸네요. 그래서 현판식을 어제 했고 여기 산하의 선체 인양 추진단, 배보상 지원단 이렇게 기구를 두고 혹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가족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해양수산부가 선체 인양을 위한 이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네. 간부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 그래서 그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입찰 공고도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장관이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일단 지원은 물론 받겠는데 네. 이게 정부가 만약 의지가 있으면 배치를 원래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공무원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두나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주 좋은. 그것도 민주화돼서 그런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원하세요 해놓고 어쨌든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한 넘어서면은 뭐 배치를 그야말로 인사이동 오더를 해가지고 주는 건데. 배치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그냥 하지 않고 계속 놔두고 이걸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있는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게 또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에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국제 입찰을 다음 주에 공고를 한답니다. 아 17일부터 있는 그 주에 아마 공고를 할 텐데 날짜는 나왔네요. 예, 그래서 7월 초까지 입양 업체 선정하고
입양이래. 인양 아니야? 인양. 예, 못하네. 현장 조사를 통한 인양 작업 설계를 거쳐서 9월 중에 해상 작업에 착수한다. 그리고 내년 10월까지 이제 그 인양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내년 10월. 네네. 예. 기상 여건 작업 방식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 있고요. 그게 단서 조항이죠. 네, 인양 비용이 1,228억, 컨설팅 비용 25억, 기록물 제작, 뭐 사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위한 운영 경비 30억, 뭐 이렇게 해서 1,283억을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양 기간하고 이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는 시대의 징표 특별판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누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37935-683 외환은행 620-237935-683 예금주는 신성국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이 방송을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